있습니다. 두 번째 특히 재정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재정을 둘러싼 오해 부분들을 많이 해소를 시켜주셨던 그런 발제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토론으로 내분을 하셨는데 저희 나와 있는 대로 정세훈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을 시작을 해주시겠습니다. 거의 10분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7분 정도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떤 점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이 들어가야 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두 분의 발제를 종합을 하면은 한국은 지금 현재 투자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재정을 동원해서 투자할 여력이 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은 이 기후 위기하고 관련해서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가령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에 투자를 해서 국가가 재정이 투자를 하면 그렇게 하면은 투자도 되고 이 재생 에너지로 전환도 되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태양광과 풍력 단지나 이런 데를 가 보니까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비 자체가 한 3천억 상당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이제 안내를 읽어보면 이 전환을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과 지역이 주도하게 하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그 내용이 재생에너지 돼 그것을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나 지역이 주도하게 하자 이런 몇 가지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역에 가서 태양광이나 풍력 이렇게 보면은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소기업이나 지역이 주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이미 여기에 이제 사모펀드나 이런 데가 좀 많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투자라고 얘기가 되었지만 결국엔 그게 보조금이라고 하면은 재정에서 국가가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국가가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이제 보조금을 준다라는 거하고 약간 좀 달라서 예를 들어 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공기업이 주도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냥 보조금을 민간에 보조금을 줘서 그렇게 되면은 국가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 투자액이 국가 재산으로 잡히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국가 채무가 늘어나지만 그만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산도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민간에게 이렇게 보조금으로 준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공기업 위주로 할 거냐, 아니면 정말 민간에게 이렇게 보조금 주는 방식으로 할 거냐 그런 구체적인 것도 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라고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태양광하고 풍력을 진짜 중소기업이나 지자체가 하기에는 규모의 경제 이것도 좀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고 또 가보니까 태양광 풍력이 고용 창출 효과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본만 투입되는 그런 구조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척 이야기할 때는 이게 되게 되게 대안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정말 이것이 어떠한 이 새로운 일자리하고 새로운 산업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저기 57페이지에 제가 이제 토론문을 한 3페이지 썼는데요. 말씀드리면 일단 57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국민들이 복지국가에 대한 수용성은 그동안 복지 진영이 열심히 노력해서 올려놨는데 환경에 대한 수용성은 여전히 너무 낮다. 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수용성이 너무 낮다. 그래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린 뉴딜 투자하고 관련해서 아까 이것이 이 대자본, 그러니까 자본 위주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고용 창출 효과가 없을 가능성은 높다. 덧붙여서 이 다 수입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두산중공업 방문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풍력 같은 경우에도 핵심은 다 북유럽 이런 데서 수입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데 이게 다 또 수입 제품이다라고 하면은 그 효과가 거시경제 효과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그린 뉴딜 정책이 대안 정책이 되려면은 투자, 뭐 고용, 성장, 지역 발전 이것이 진짜로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그린 뉴딜 논의는 아직은 조금 구체성이 결여된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고 이걸 가지고서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다 보면 금방 허점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논의 과정에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길게 한 거고요. 59페이지에 보면은 뭐 동북아 슈퍼그리드도 전제하고 깔고 있지만 이것도 정치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지 않다. 중국이나 러시아하고의 이거는 안보 문제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 전제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럼 좀 어려워지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 전력 시장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슈퍼그리드 뭐 이렇게 그다음에 북유럽에서의 풍력 이런 것들 사올 수 있고 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환경 정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환경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 전문가들이 좀 해왔다라고 하면은 향후에는 산업과 경제 노동 전문가들이 붙어서 같이 만들어야 나가야 되고 그래서 현재 이 위원회 구성은 상당히 잘 돼 있고 향후에 그런 것들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공기업의 역할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에서 공기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투자라고 한다면 그게 보조금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정부가 재정이 들어가는 거니까 공기업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 공기업이 좀 큰 판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중소기업, 지역 개인이 들어오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자리하고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산업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 제시한 산업의 사례는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저장 기술, 주택, 뭐 냉난방 효율화 기기, 철도 대중교통 정도인데 이것만 가지고서 어떻게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거냐. 탄소 다배출 산업이 확 줄어들면서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일자리를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그리고 지역사회가 주도해서 녹색 일자리를 만들자고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제가 지역에 있다 보니 자주 이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이런 것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역의 먹거리 사업이냐 아니면 지역의 녹색 일자리가 뭐냐. 그래서 큰 틀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지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역에 적용하기가 훨씬 쉽지 않은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위기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는데 기후 위기보다 이 재생에너지 기후 위기는 좀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고 오히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전환 과정 중에 일자리를 상실하는 서민 영세한 자영업자들한테 더 큰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지 않냐.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자영업자에게 타격이었다라는 공격하고 비슷하게 재생에너지를 전환이 도시비민, 도시서민에게 이 생활비 상승, 일자리 감소라고 하는 그런 식의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설계가 되어야 한다. 정의당이 제 생각에는 본격적인 성장정 그동안은 이제 분배라던가 정의라던가 이런 것에 더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성장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재 이 그린 뉴딜 정책을 잘 설계하고 잘 만들면 향후에 대표적인 성장 정책으로 잘 전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에너지 대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저렴한 에너지 소비에 익숙한 한국인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줄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산업계도 더 불화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저렴한 에너지에 기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에너지 대전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국민한테 엄청난 큰 각오와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 청사진을 제시할 때 같이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그 구체적인 내용 부분들, 과제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고요. 아마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노력 부분들이 더 배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구체화라고 하는 부분들에 어떤 것들이든 악마는 세부적인 것에 있다라고 하듯이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 기본적인 방향 부분들만 좀 정리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 정리 부분들에 넘어가지고 아까 지적하셨던 부분들 중요한 지점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그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토론자로서는 그 공공운수 노동조합의 박준영 실장님. 네. 사실 지금 노조 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건 아니라서 개인 입장 전제로 토론을 하고요.
오늘 불러주신 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노동조합이 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고민을 해라라는 취지로 불러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논의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저희 중장기 발전 전략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그 향후 정세 인식에 대해서 있어서 기후 변화 문제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심상정 대표님 말씀하셨던 세 가지 위기 문제, 장기 유서 성장, 인구 문제,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노동운동도 주목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전략을 같이 논의를 하는 중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발표 내용에 많이 동감을 하는데 토론이니까 쟁점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 그린 뉴딜의 이제 뉴딜 측면에서 재정 투자가 얼마나 가능한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조영 선생님 말씀하신 게 있지만 기재부가 소극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에도 흑자 재정 운영이 문제가 있는데 소극적인 이유가 있죠. 장기 성장과 인구이기 때문에 이게 유지 가능하냐라는 측면이 있고, 이걸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검토를 해봐야 된다. 특히 이제 이게 그린 뉴딜이라고 할 때에는 고정 자본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투자를 하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재정을 통해서, 근데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국민 경제 생산성이 상승해야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데 논리적으로 과연 그게 가능한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인데요. 한 장 넘어 64쪽에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정치적으로 매력적인데 문제는 이 정부가 재정으로 고정자본 투자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에너지 비용이 올라서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생산성과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고,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기존 화석 에너지에 비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가격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지금 작년 원가를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원가가 원자력이 2.4배, 석탄화력이 1.7배, LNG 1.3배 수준인데 이거를 그대로 전기 가격에 반영할 경우에 많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얼마나 그럼 빠른 시간 내에 기술 발전과 설비 투자를 통해서 단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가라는 거는 별도의 문제다. 희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분석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 국채 금리보다 그린 뉴딜 투자가 수익성이 좀 높을 것이냐 봤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린 뉴딜 투자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오히려 물론 경제적인 그 뉴딜 측면에서의 거시경제적인 접근도 필요하지만 기후위기 자체를 대응해야 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 전제하에 접근을 해야지 그런 전제 없이 모든 게 해피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은가라는 것인데요. 이런 우려를 하는 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희망차게 했는데 사실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거시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 패키지도 다 대중적 불신이 커졌죠.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도 이제 안 되는 상황이고 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린 뉴딜 이렇게 표방하고 했는데 거시경제가의 효과가 없다, 안 좋아졌다라고 하면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자체가 이게 국민적 합의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패키지로 제시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하고 이에 입각해서 뒤에 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그린 뉴딜 이제 특히 미국의 DSA 등이 주장하면서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가져오게 되는데 이게 미국에서 가능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 기축통화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투자가 가능한 것이 있는데 한국은 그럼 이게 가능하냐 봤을 때 물론 이제 발제는 말씀하신 게 있지만 아직 기정력이 있긴 하지만 미국만 아까 보여주신 미국만큼 엄청난 투자를 하기가 어렵죠.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고 이런 걸 고려하는 가운데 재정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좀 이런 사정을 같이 봐서 국민적 합의를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은 좀 더 근본적 고민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것인데 현재 경제 위기와 기후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데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러나 봤을 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동시 해결이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고민하고 공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기후 위기가 이윤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생산 체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윤이 안 나면은 당연히 재생에너지 할 필요도 없고 온실가스 발생시키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원인이 거기에 있으면 원인에 대한 처방이 필요한데 이윤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체제, 즉 자본주의를 지향하기 위한 사회주의적 전망을 먼저 가지고 접근해야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다. 근데 너무 그런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이제 이현 선생님이 발제하신 내용 중에서 나오미 클라인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가 일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제 전환의 내용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게 없이는 기후 위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불가능하다 보이고요. 그리고 그 66쪽에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정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좀 유사한 비슷한 그 문제 접근인데요. 이거를 이제 재정 투자하면은 공공 투자로 갈 거냐, 민간 투자 활성화로 갈 거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재정을 똑같이 갈 수 있는데 이제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의 그린뉴딜 정책은 그 보면은 공공재정 투자이긴 하지만 공적 조직을 설립해서 한다기보다는 민간 기업에 지원하는 거예요. 감세하거나 투자 지원을 하는 것인데 그게 우리도 그렇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죠. 물론 이제 전기자동차처럼 민간 기업이 하는 게 맞는 부분도 있어요. 공기업이 하기 어렵죠. 근데 그건 당연히 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 왔을 때 보면은 지금 태양광 같은 사업에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이게 이권 사업과 연결되기도 하고 환경 파괴 오히려 하기도 하고 뭐 온갖 부실 비리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게 민간에 이걸 줘서 재생에너지 사업하는 게 맞는가 일단 고민이 필요하다. 오히려 공적 조직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는 달리 그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공기업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을 중심으로 주도하는 공기업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민간 재벌이나 PF 투자 등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공공성을 침해할 수가 있고 사실 애초에 목표도 안 될 수가 있다라는 점 우려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문제는 근데 공기업이 하면 다 잘 될 거냐? 그것도 아니죠. 사실 왜냐하면은 오늘 뭐 노조에서 노셨지만 해당 공기업들이 좀 문제가 많아요. 한전부터 시작해서 저희 발전 공기업도 그렇고 정말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업에 주면 잘 될 거냐라는 것도 확실히 못하는 거 이해가 돼요. 시민사회에서 믿음이 없어요. 한전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합니다. 발전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노동조합이 있지만 저희도 무신하니까. 근데 이거는 그래서 공기업의 개혁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에너지 공기업 개혁 정책이 반드시 포함돼서 에너지 공기업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시민사회가 통제하고 또 국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 제도가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 특히 그걸 전제로 해서 공공부문 투자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특히 이제 소유구조 문제도 있는데 아까 다른 선생님 말씀하시겠지만 영국 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관련해서 소유구조 문제를 같이 제기하는데 예컨대 에너지 전환을 누가 할 거냐 봤을 때는 공기업 혹은 지역 공동체 소유 혹은 노동자협동조합 등의 대안이 있다는 것이죠. 민간 기업이 아니라 대안적 소유 형태 또 공기업만이 또 아니라 어쩌면은 공기업의 개혁 이런 것이 같이 가야 사회적 합의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고민이고요. 산업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에서는 주로 에너지 운송, 주택 부분 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에너지 제조업, 운송 등이 이제 문제인데 특히 이제 운수 부문도 저희 고민인데요. 그러니까 미국 그 뉴딜 정책 보면 주로 전기 자동차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 대중교통 부분이 이제 인프라가 잘 돼 있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공공 소유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중교통의 공공적 확대, 특히 탄소 배출이 적은 철도교통의 확대 등이 중요하다. 이런 투자가 중요하다 보여지고 또 민간 육상도로 운송,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온실가스 저감 차량 등에 대한 정책이 같이 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에너지 산업에서는 석탄화력 줄이는 게 당연히 이제 1번 순위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발전 공기업 석탄화력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고 물론 계획에 있는데 너무 지지부진하죠 지금. 또 민간 석탄화력 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전환해야 되는데 이거는 근데 또 민간에 돈을 줘도 전환시킬 것이냐 아니면 공기업이 인수해서 할 것이냐라는 쟁점이 있습니다. 물론 돈은 들지만 공기업이 인수하고 LNG 발전 전환하는 제공영화와 연료 전환을 같이 가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겠나 좀 고민이고요. 그런데 이런 게 다 문제는 돈이 든다는 것이고 결국 조세로 전가되거나 전기요금에 전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먼저 돼야 된다. 돈이 든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돈이 안 들고 모든 걸 피할 수는 없다라는 좀 고민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노동조합도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올해 이제 기후위기 얼마 전에 또 집회 때도 저희 오랜만에 뭐 좀 조직해 나가고 많이 못 왔습니다만 참여를 시작하고 있는데 노조운동이 이제까지 기후변화 문제에 크게 관심을 못 가졌는데 이제부터라도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특히 노동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나가려고 하고요. 저희도 오늘 뭐 논의도 그렇습니다만 축제를 받은 거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저희 그 모자란 부분들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앞에서보다는 그 근본적으로 이 체제 전환 논의도 필요하다. 저희가 처음에도 그 사실 이제 탈성장이라고 하는 내용까지 좀 고려를 하고는 있었지만 그렇게까지는 이 너무나 급격한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 부분들은 아직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었고요. 그 앞에서 이제 공기업의 역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그 사회적 비용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같이 그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그 논의 구조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세 번째로는 김범경 소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바꾸겠습니다. 이지연 그 환경운동연합의 에너지기후국장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김병원 소장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환경운동연합 이지연입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발표 잘 들었고요. 일단은 경제 관련돼서 두 분의 발표 중에서 이제 재정 건전성 문제가 이제 먼저 발표해 주셨는데, 일단 뭐 최근에 그 2020년 예산안 관련돼서도 이제 대통령 연설이 있었는데 앞서 나왔던 얘기와 그래서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확장 재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조금 현재 그 정부의 방침인 것 같은데, 근데 앞에 지적 나왔던 것처럼 무엇을 위한 확장 예산인 건지가 확장 재정인지가 좀 모호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 보면은 뭐 좀 대기업 중심의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든지 굉장히 뭐 국방 예산을 확충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뒤섞여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기후 위기 대응을 그다음 우리가 말하는 기후 위기 대응 같은 건 또 전혀 이제 강조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무엇을 목표로 할지가 매우 분명해져야 되겠다라는 게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 지금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이제 말이 계속 나왔는데 일단 그린 뉴딜이 그럼에도 무엇인지에 대한 좀 명확한 규정 같은 게 아직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그냥 듣기로는 기후위기 하면은 이제 불과 10년밖에 안 남았다. 지금 탄소라 배출할 수 있는 그 양이라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거를 단기간 안에 혁명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은 기후 시스템이 붕괴가 이제 온다라는 것들이 경고인데, 근데 다른 한편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절망론으로 너무 쉽게 빠지기가 쉽죠. 지금 굉장히 이런 어떻게 보면은 고탄소의 경제를 어떻게 급속도로 저탄소 경제로 바꾸자는 건지 하지만 이런 너무 극단적인 절망론에서 벗어나 그래도 뭔가 바꿀 수 있다 그런 틀을 시각이라든지 틀을 제공해주는 개념으로서 이 그린 뉴딜 저도 그렇게 그런 프레임으로 이제 이해됐는데, 그럼에도 이제 그린 뉴딜 안에서 여러 가지 뭐 쟁점이라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린 뉴딜의 그런 접근 그 주체는 누가 될 것이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숨어 있을 텐데, 그 다음에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에서 이제 나온 개념과 한국적 맥락에서는 또 어때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이 조금 세부적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은 이 그냥 또 하나의 정치적 브랜드라든지 담론으로 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또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정의당에서는 어쨌든 다른 성장을 위한 미래와의 동맹이라는 슬로건을 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다른 성장이라는 것이 기존의 성장주의와 어떻게 차별화되는 것인지, 또는 그 적극적인 좀 탈성장 그런 담론 패러다임과 어떻게 그런 것인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좀 다른 성장이란 말에 또 그 모호함에 좀 숨어 있지 않았나 좀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린 뉴딜이 이제 좀 가장 큰 전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지구 온난화를 1.5도 수준으로 파리 협정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목표인데, 어쨌든 이런 기후 위기의 극복을 좀 대전제로 삼아야 되는 거고, 분명히 이 지구에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다는 걸 좀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아까 그 샌더스에서도 이제 그 5년 또는 10년 안에 이런 굉장히 그 대규모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간적인 목표도 이제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이걸 20년 내 아까 2050 뭐 이런 얘기를 여기 앞에 발제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단기간 안에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또는 10년 안에 무엇을 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당장 내년인데요. 내년에 이제 한국 정부도 2030년 또는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계획을 유엔에 제출해야 되고 파리 협정을 위한 마지막 그런 국제 협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환경부가 주도하고 그냥 환경 문제로만 치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국 사회의 경제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저는 정의당에서도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당장 내년에 제출할 그런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 경로를 어떻게 그릴지가 저는 일단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넘겨서 이제 대전환위원회 논의기구를 이제 제안해 주셨는데 너무 필요하죠. 근데 관건은 이거를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지가 이제 더 관건일 것 같고요. 이제 뭐 미세먼지가 이제 가령 재난 또는 이제 위기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이제 근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예시인데 미세먼지 문제만 하더라도 모든 사회 부문이 동참해야 된다는 말을 정부가 이제 물론 계속하죠. 근데 그걸 통해서 예산이 한 2조 원 정도 이제 2, 3조 원 정도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계속 그 기존의 정책 관행 안에서 하다 보니까 뭐 전기차 예산이 그냥 대부분이라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구조를 바꾼다라기보다는 그냥 기존 해오던 대책들을 약간 확장하는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후 위기로 해서 훨씬 더 이런 재정이라든지 투자를 늘리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합의, 왜 기후 위기가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인지 저도 아까 말한 것처럼 공론화, 정부 주도의 이런 공론화, 밑에서부터의 공론화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당장 지금 석탄 발전 폐쇄라든지 내연기관차 퇴출 같은 게 당장 지금 먼 미래가 아니라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탄 발전소 얼마 전에도 더 초기 폐쇄하겠다고 방침을 밝혔고 현대차도 전기차 같은 걸로 넘어가면서 20만 명을 뭐 감원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당장의 고용 불안과 이런 기후 위기 문제가 함께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에너지 주무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다 논의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로만 접근한다든지 또는 이제 산업과 일자리 문제로 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지역에서는 뭔가 지금 끙끙 앓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합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이런 논의기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투자와 관련돼서 조금 몇 가지만 코멘트 더 드리면은 일단은 저는 아까 뭐 공기업에 대해서 그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에 저도 매우 공감하고요. 아까 뭐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역사회, 사회약자들을 대상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대상화해서 이제 지원한다기보다는 이런 주체들을 어떻게 하면 이 그린 뉴딜이라는 전환의 주체로 참여하게 만들지에 대한 접근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복지와 이런 그린이 약간 상충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후주택 뭐 단열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자들 노인 계층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폭염 같은데 더 훨씬 피해자가 많은데 주거를 더 안정화시킨다든지 그런 관점에서 함께 이제 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일단 아까 그 재정이라는 것이 그냥 어디 딴 데서 이렇게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존의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이 없는 것 같아요. 훨씬 더 그런 탄소 배출 기업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화석연료에 지금 보조금도 엄청 많이 주고 있거든요. 유가 보조금에 우리가 2조 원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제 개혁들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재정으로 확충하면서 그런 화석연료 배출 기업에 대해서도 시장 올바른 그런 정책 신호를 줘야 된다. 그런 것들을 함께 이런 재정 전략으로 삼아야지 그냥 우리가 뭐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국방 예산 아까 이제 안보 예산에 버금가는 거라고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방 예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국방부가 공격적으로 늘리겠다고 한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군축이라든지 평화 체제로 가면서 국방비 같은 거 다 무기 사는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감축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복지, 교육, 그린 뉴딜로 훨씬 더 확대하자라는 논의들 얘기들을 공격적으로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경제 구조 변화 부분들에 대한 지향점이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린 뉴딜과 저희가 다른 성장 언어는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의가 현재까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에다가 이제 공공투자 원칙 부분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뭐 과세 부분들에 대한 지적까지 좀 해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위원회 위원이시자 지금 이제 소장을 맡고 계신 김병건 선생님께서 아마 토론 나왔던 내용 부분들을 잠깐 좀 그 보완 설명을 좀 하시는 그런 토론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보고 변호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세 분 그 토론자분들 이제 말씀 들으면서 몇 가지 좀 드는 소감이 있기는 한데, 우리는 이제 기후 위기가 급하다, 위기다, 재난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확장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공감하고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이 점점 더 압박으로 다가올수록 이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게 일종의 오버헤드, 그러니까 이 비용 부담을 감내해야 될 뭐 이런 것들로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조금씩 들었습니다. 특히 그게 어떤 전기료 인상을 감수해야 되고, 뭔가 덜 소비해야 되고, 뭔가 일자리를 잃는 것을 감수해야 되고, 이럴 때 오히려 서민들이나 노동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랬을 때 기후 위기가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무엇인가, 뭐 이제 이런 회의가 좀 드는 대목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때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 분배냐 성장이냐 이제 이런 논의가 되게 지루하게 진행됐지 않습니까? 근데 2010년대 이후에 그런 논의들이 이제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도 IMF를 비롯해서 오히려 극심한 불평등, 분배의 악화와 불평등이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성장에 해로울 수 있다. 따라서 분배와 성장은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상보하는 개념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그걸 꼭 선택해야 하는 거야? 뭐 이제 이렇게 문제의식이 바뀌었고,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대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비슷한 뭐 이 문제의식들을 좀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 기후 위기냐 또는 분배냐 또는 뭐 경제 성장이냐, 이런 부분들이 꼭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야. 뭐 나오미 클라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달 먹고 살기도 바쁜데 우리가 지구를 걱정해야 하는 거야? 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시민들이 할 수 있는데, 그린 뉴딜이 그걸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게 꼭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발상으로 그 기후변화 문제를 대처할 수도 있다. 이런 발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발상을 좀 전환시킬 수도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이미 10년 전에도 나왔다. 2008년도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그린 뉴딜이 나온 걸 보면 확실히 이 그린 뉴딜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기후적인 어려움이 쌍둥이로 같이 올 때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이었던 것만은 확실한데, 다만 10년 전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적극적인 재정 확장과 그린을 결합시킬 의지가 거의 없었던, 그래서 주로는 이제 통화 정책에 의해서 경제 위기를 대충 넘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소극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끝나면서 사실상 흐지부지 된 건데, 어째서 그게 10년 만에 다시 부활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고 있는 거냐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그냥 지나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틀림없이 뭐 IPCC를 포함해서 기후위기가 10년 전에 비해서 훨씬 심각해졌다, 이런 문제의식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2008년도에 넘기려고 했던 경제위기가 통화정책과 같은 소극적인 정책으로는 넘어가지 않은 거 아닌가, 오히려 더 심해졌고, 우리가 다 인정하다시피 불평등은 그 이후에 10년 동안 전혀 해소되지 않았었고 더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때 못했던 진짜 뉴딜을 10년 만에 지금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이 동시에 깔려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다시 보는 거는 이제 그린을 다시 보기보다 1930년대 뉴딜을 다시 보는 편인데, 우리가 그때를 기억해 보면 뭐 일부 학자들은 1차 뉴딜과 2차 뉴딜을 나누고, 2차 뉴딜, 특히 이제
이 루즈벨트의 1935년도 이후 2차 뉴딜이 단순한 테네시 밸리 뭐 개발 정책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포괄적인 거의 건강보험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실업보험이라든지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사회 안전망 체제를 구축했던 사례, 그리고 와그너법을 비롯해서 노동관계법과 뭐 최저임금법과 그다음에 주 40시간 노동제와 같은 노동권과 관련된 포괄적인 보장을 했던 사례라든지 뭐 이런 사례들을 들면서 당시의 뉴딜조차도 그게 경기부양 정책의 범주에 갇혀 있었던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사회를 번영하게 했던 굉장한 사회 전환과 체제 전환 내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930년대 뉴딜이 호평을 받고 있는 거다. 지금도 뭐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지금 우리가 그린 뉴딜을 얘기한다고 할 때 그게 10년 만에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게 부활된 이유도 단지 기후 위기를 대처하자 이런 수준을 넘어서 에너지 전환을 넘어서 경제적인 전환, 사회적인 전환, 그리고 불평등에 대한 다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재수립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게 조금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아까 우리 이제 토론자분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서민과 노동자가 어떤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뭔가 함께 해야 되는 당위적인 개념보다 또는 많은 논의와 공감대를 거쳐가는 것 이전에 굉장히 지금 당장 뭔가 액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이제 발제자 하신 분들이 이제 재정 확대 정책과 그린 뉴딜을 적극적으로 연계를 했는데, 그리고 제가 앞서서 10년 전에 그린 뉴딜이 실패한 거는 재정 균형 또는 재정 건전성 논쟁과 그린 뉴딜은 같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잘 안 됐던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그린 뉴딜, 특히 그린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론 민간 참여도 중요하고 지역사회 참여도 중요한데 중앙정부를 포함한 공공투자가 거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이 에너지 전환만 하더라도, 그린 뉴딜의 한 파트인 에너지 전환만 하더라도 아까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양광과 관련된 것만 하더라도 연구기술 투자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흔히 아는 태양광 패널 뭐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뭐 방막형 솔루션이나 이런 기술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개발되는 것들을 알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도 지금 막 유행하고 있는 뭐 리튬이온 배터리를 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걸 대체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저장 장치들과 관련된 어마어마한 연구개발 투자와 공공투자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슈퍼그리드도 말씀하셨지만은 슈퍼그리드, 개통 전력망, 그리고 마이크로그리드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IT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걸 지역에서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관리 센터나 이런 것들이 대규모적으로 재구성되고 재설비되어야 하고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뒷받침들이 사실 되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요새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많이 되잖아요.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제대로 된 투자 얘기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민간 기업 뭐 대기업을 포함해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제가 보기에는 이걸 민간 기업에게 의존할 수 없다는 거는 이런 기술들이 대부분 지금은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고급한 기술들은 당분간 5년 안에 ROI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대목에서 사실은 공공투자와 사회투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재정 확대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마어마한 재정 확대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사실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솔루션의 가능성을 주고 있는 부분이 저는 공공투자라고 생각하고, 공공투자가 그런 의미에서 이후에 민간 투자를
주류경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크라우딩 아웃하는 게 아니라 크라우딩 인할 수 있는 공공투자가 그 길을 먼저 개척하고 그게 재생에너지 분야든 저장장치 분야든 뭐 아니면 그리드 분야든 그런 길들을 열어야 민간 투자가 이후에 안전하고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의미로든 공공투자가 대규모로 진행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물론 이제 말씀들 하신 대로 그게 구체적으로 뭔데, 그리고 그게 당분간 10년 안에 어떤 스텝을 통해서 어떤 과정과 경로를 통해서 투자되어야 하고 일자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데는 이제 많은 숙제가 있는 것 같고, 아마도 정의당 그린딜 경제위원회에서도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고민을 할 텐데, 일단은 그런 염려보다는 가능성과 여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열어놓고 함께 고민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토론의 마지막에 정리해야 될 말씀까지 해주신 내용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네 분의 토론이 끝났는데 오늘 참석해주신 다른 곳에서 오신 여러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두 분 발제자분들 의견을 조금 더 정치하기 전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은 코멘트가 있으신 분 계시면 한두 분 정도 저희가 받고 발제자분 의견들을 다시 한번 정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이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한 간단한 답변 듣는 걸로 해서 저희 이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부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다 얘기를 못했는데 30페이지, 31페이지 보면 실대 공공투자 방향이 있습니다. 계획을 사실은 제가 이제 전체 뉴딜위원회에서 맡은 게 전체에 대한 일종의 견적서를 잡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게 견적서가 다 안 나왔고 각각의 지금 줄표에 있는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보고서일 수도 있고 하나의 뭐 전체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보완이 될 것 같은데, 먼저 질문에 답을 좀 드리자면은 녹색 성장이랑 뭐가 다른 거냐? 큰 틀에서는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 내용이 전 다르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은 저는 그 부분에서 사실 공기업의 역할, 정의로운 전환, 그리고 과연 누가 이 혜택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최근 TV 홈쇼핑에 들어가 보시면요, 창호를 개선하는 것을 많이 팝니다. 아파트 같은데 문을 개선하는 거죠.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 대기업이 실제 대기업 직원들이 그 창호를 개선하지 않습니다.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설비 업체 계신 분들이 그걸 다시 뛰어와 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하는 사람들은 하청에 재하청에 뭐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저는 단순하게 집수리를 한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후에 진행되는 것들은 그런 대기업 위주의 어떤 설비 교체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동네에 있는 설비 하시는 분들이 이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덩어리가 큰 돈이 풀리게 되면 이거는 그런 데 있는 설비 하시는 분들이 이 일을 못 합니다. 뭐 영수증 처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녹색 성장은 그게 힘드니까 그냥 대기업들에게 퉁퉁 띄어서 준 겁니다. 그리고 또 몇 단계 하청을 거치면서 그런 걸 건설을 한 거죠. 저는 이제 이것이 지역과 시민사회가 함께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라는 이 모델을 저는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려면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즉 결과적으로는 집을 수리하겠으나 그것의 중간 단계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공기업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지금 민간 발전 사업자들 얘기를 해보면은 왜 공기업이 들어와서 재생에너지를 하느냐고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기업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표현에는, 이 오늘 발표에는 그런 내용까지 안 넣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후에 충분히 더 조율하고 세밀하게 들어가야 될 또 논점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어쨌든 공기업이 그런 역할들을 맡음으로써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공공의 투자로서 자산으로서 남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보 얘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그 국방 예산이 약 50조 원 정도 됩니다. 47조 원 정도 되던데요. 더 늘어날 겁니다. 앞서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더 늘어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측면에서 기후 위기를 안보로 본다는 것도 있겠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그 정도 규모의 투자들이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지만 뉴딜로서의 또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도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라는 액수를 밝히진 않았습니다만은 이후에 그런 것들이 계획이 좀 구체화될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런 규모 정도의 좀 아주 과감한 투자들이 이후에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겠냐. 또 논의 과정에서는 더 많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계획들도 이후에 좀 잡아가면서 최종적인 보고서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녹색 성장 2.0 부분들에 대한 답변은 혹시? 그래서 저는 뭐 녹색 성장과 관련해서 그래서 일단은 이걸 누가 하느냐에 대한 주체 문제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시겠습니다만은 녹색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인데도 불구하고 석탄 화력 발전소가 늘었고 핵발전소가 늘었고 과연 그게 진짜 녹색이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그동안 환경단체에서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게 제대로 된 녹색이었느냐 그리고 뭐 이런 식의 것들에 좀 꼼꼼하게 짚어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외견상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결론적으로는 전혀 다른 방향의 결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 투자를 증가시키는 그런 정책을 썼던 것이고요. 그래서 내수를 확대하려고 했던 거고, 문재인 정부는 가계소득 증가시켜서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증가시키는 그런 정책을 쓰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두 개 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고요. 뭐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난 거고요. 그런데 또한 명백한 것은 우리가 녹색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건 거의 생존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하셨던 문제점이 있지만 나가야 될 방향은 이쪽이 명백한 거고, 우리가 현 단계에선 재정 여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나라에 속한 거고요. 물론 이게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한 5년, 7년 정도는 확실히 한국,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같은 나라는 재정 여력이 풍부한 나라고 우리가 투자해야 될 방향은 명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한 5년 정도, 7년 정도 이걸 제대로 할 건지, 아니면 일본처럼 하다가 그 SOC 그런 그 연유교 건설하는 그런 투자하다가 결국 재정 여력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태로 갈 건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론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건지를 국민들한테 이제 정말 솔직하게 공론화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경제위원회가 출범하고 첫 번째 공개 토론회였습니다. 오늘 뭐 들으셨던 바와 같이 현재 그린 전략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초기적인 그 방향성 설정 정도의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던 것 같고요. 저희가 진행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이런 그 공개 토론 자리를 한 번 더 마련을 할 겁니다. 그때는 오늘 그 코멘트 주셨던 것들 다 반영을 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전에 그 녹색 성장이나 혹은 뭐 그 바깥에서 얘기되는 해외에서 나오는 그런 그린 뉴딜이 아닌 한국의 그 정의당이 얘기하는 그린 뉴딜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도 그 참석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그러면 토론회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